저희는 경쾌한 행동형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문제 목소리를 내는 청년 비영리 단체 통감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윤경 씨와 함께 진행을 맡은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주거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통감이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살만한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궁금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 1인 가구들의 사연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주거상담소 1부에서는 모두들의 장은실 이사장님과 함께 청년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진 2부에서는 장은실 이사장님 그리고 유튜버 안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은실입니다. 오늘은 영끌해서 집 사는 30대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의미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5월까지 30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대출 금액이 102조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전체 288조 규모 대출의 3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을 살펴보시면요. 18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43조 9천억,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는 58조 8천억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4조 9천억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체 대출 규모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매매 건수를 놓고 보시면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 30대가 15,000채를 구입함으로써 40대보다 약 1,800채 정도 더 많은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내 집 장만을 하는 30대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좋은 거 아닐까요? 많은 30대가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패닉 바잉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으로 집을 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불안해서 집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거 불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전세 난민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무주택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3.4년이라는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이들 중 80%가 월 거주비와 보증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0대는 특히 학자금 대출 등 대출에 아주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으로 타개해 보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감은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금, 적금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신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집을 사려는 것이죠. 2015년 30대의 25%가 은행 적금과 아파트 구입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7월 현재에는 은행 적금이 효과적인 재테크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대로 떨어졌고 아파트 구입이 효과적인 재테크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50%로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도 올랐는데요. 15년 10% 정도였던 주식 투자 선호도가 현재 15%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층이 지속 가능한 투자, 자산 형성이 가능한 투자로 아파트 구입과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자산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다가로 사는 것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보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월세 보증금과 월 주거비, 전세 보증금과 월 주거비, 그리고 주택 매매가를 그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월세 때보다 전세 때 더 크고 전세 때보다 자가로 가지고 있을 때 더 크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나의 자산이 축적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집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30대의 패닉바잉은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나아가는 주거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주거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 그 집에 사냐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집을 사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집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첫 해인 2018년과 2019년 모두 처음 계획보다 물량을 초과 공급하고 있는데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에 6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해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를 멈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집이나 비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단위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외에 성과 측정이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입주자의 평균 수익 대비해서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선발 기준이나 지역과의 불완전에 아쉬운 점 또한 있는데요. 선발 기준은 입주자의 수익 계속해서 평가하고 증명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입주자가 자기가 근로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선발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은 청년주택의 낙인감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그 선발 기준은 지역과의 불화와 단절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청년주택이 들어올 때 지역에서 반대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청년주택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청년주택 안에서 억지로 생기게 만드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더 늘려야 하는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감당 가능한 집일까? 과연 나에게 필요한 집일까?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통과가 된 임대차 3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그 초기 2년 계약 후에 2년을 더 계약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보호해주는 내용이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5%대로 제한해서 올릴 수 있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투기 목적의 임대인뿐 아니라 영세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에 제한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을 자산으로 여기는 개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 영세 임대인 내지는 투기 목적의 임대인 할 것 없이 집 자체를 자산의 개념으로 보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보증금 인상 또한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에 따라서 지불 가능한 선 이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대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표준 임대료제를 포함해서 임대차 5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보고 그 개념으로 정책들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정주라고 하는 개념이 주거 안정과 함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뿌리 내리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사는 것,
그러나 청년이라는 그 생애주기상 연령대가 당면한 현실에서는 집을 사고 그곳에 뿌리 내리는 게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월세에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산 내 집에서 살고 있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든지 그 개인이 원하는 만큼 그가 감당 가능한 만큼 그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청년주거협동조합 역시 주거협동조합으로서 주거 문제 당사자들이 모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협동조합에서 이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오늘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또한 크고 작은 자리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강연 너무 잘 들었어요, 이사장님. 근데 이사장님 강연해주신 내용에 따르면요, 패닉바잉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시각에서 또 왜 패닉바잉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걸까요? 또 대안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주거 불안을 좀 잠재우라는 어떤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불안감으로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부나 공사 차원에서의 주택 모델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감으로 인한 불화와 단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된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모두들의 활동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부천 청년주택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택도 처음에 지어질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민간 위탁하는 저희들 차원에서 그 주택을 계속 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모두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만들어서 먹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옥상 파티나 아니면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것도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자기 정말 실제적인 이익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반대를 한 것일 텐데 관계를 만들면서 주거라는 것을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좀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분들이랑 유대감을 쌓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 주거지 확대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공공임대주택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왔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럼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집을 계속해서 빌려서 살아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일단 인식 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건 되게 장기적으로 또 정부도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좀 거기 같이 살게 된 입주민들과 또 운영 기관이 있다면 운영 기관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발성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커뮤니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건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좀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미달인 집들,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집을 팔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집을 쪼개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쪽방촌이나 아니면 고시원 같은 것들도 거기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1인 가구의 생활 반경 아니면 주거 환경을 계속
좁게 만드는 그런 데 기여하고 있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빈집이나 비주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도시원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세입자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형태의 주거 모델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들 같은 경우도 쉐어하우스의 형태로 혹은 청년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좀 취약한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데에 입점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엔 청년주택을 좀 알아보면서요, 이런 계획들 많이 봤는데 서울 주거지 확대 계획의 대상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신혼부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처럼 1인 가구거나 비혼을 희망하는 현 세대 청년들에게 정부가 뭔가 결혼을 좀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거 정책이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은 또 아니잖아요. 청년 그렇죠. 개개인에게 다양한 어떤 맥락과 서사가 있고 또 다양한 지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은 개인의 삶들을 좀 뚱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결혼을 가족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 어떤 그 생애의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혼이나 아니면 되게 사회적 가족 구성권이라고 해서 요새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거 정책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주택의 모델이라는 것도 정상 가족에 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끼리 사는 집하고는 또 안 맞는 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한적으로 주택 모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의 좀 삶의 형태를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모델들 주거 정책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에게 맞는 또 정주 개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정주가 죽을 때까지 산다라는 개념이지만 사실 청년에게는 좀 맞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처럼 내가 머물다가 생활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거기에 맞는 집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의 모델링 할 때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라고 하면 되게 투박하게 혼자서 살기 때문에 원룸이나 그런 아주 작은 공간만 가지고도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는 여러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을 최대한 내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좀 돌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설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건 항상 어떤 문제든 그 당사자가 나서서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러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주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부천도 청년조례가 통과되고 청년기본법이 생기면서 이제 청년정책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어요. 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두들처럼 좀 청년들 주거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단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어떤 소비자이기도 하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다 찾아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채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정상가족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인식도 단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집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면 정상가족을 만들기 전 단계? 네, 라고 보기 때문에 집 자체도 빨리 막 벗어나고 싶은 환경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식이 단편적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 효과적인 정책이 있나요? 그리고 청년 행복주택이 실패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임대차 3법도 되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조금 더 잘 실효성 있게 잘 만들어지고 확장이 돼서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좀 옮겨 다니면서도 충분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복주택 되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거나 아니면 되게 낡은 건물들 타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살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임대료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은 모델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하나 더 읽어드리자면, 저한테 지금까지 자취방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집의 기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룸에 살 때보다 모두들 살이를 하면서 좀 이제 방 3개짜리 15평짜리 집에 살면서 조금 더 이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의 기능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요즘에는 집의 기능을 오히려 이제 좀 분리해서 잠은 원룸에서 자고 그다음에 뭐 세탁은 코인 세탁방이나 아니면은 뭐 1층에 있는 어떤 근린 생활 공간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좀 쪼개놓고 놓으려는 어떤 건축적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실 아니면 뭐 세탁실 아니면 씻는 공간,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외벽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하나의 공간 안에 다 넣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어려우면 밖으로 꺼내라라고 하는 시도들 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아마 있던 집의 기능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모델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다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고시원에 성문이 없어서 불이 났는데 대처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죠. 이런 고시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고시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이미 이제 있는 고시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정부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시원 사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들 같이 주거 운영하는 단위들에서 또는 시공사에서 대신 그 집을 좀 리모델링 하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환경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들었던 사례는 이제 방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방으로 만드는, 그래서 방 자체 면적이 좀 커지고 뭐 아주 기본적으로 통풍이 될 수 있게 또 채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창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그 거실 공간, 커뮤니티 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고시원에 가봤는데 한 평 딱 네. 사람 한 분 누울 정도 네. 그 정도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는 분들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뽑아볼까요? 모두들에서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모두들에서는 쉐어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기저가 주셨는데 네, 저는 되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장점으로 치면 주거비 절감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제3이 좀 커질 때 집사람들이 좀 힘을 주는 경험들이 있었어서 되게 그 경험이 저를 되게 저희 사회생활에도 되게 영향을 크게 미쳤고 제가 살아가는데도 되게 큰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은 아무래도 또 같은 원인일 수 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한 피로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의 자리를 만들어서
내 불편한 점들을 좀 나눌 수 있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들. 그래서 아마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선택하실 때 가능하다면 좀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주 전에 좀 쉐어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거나 좀 따져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개인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 더 좋은 네. 일을 할 수 있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연과 인터뷰에 걸쳐서 청년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명료하게 해주신 장식 이사장님께 아까랑 마찬가지로 랜선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